장남이 되면 나중에 부모님의 땅이 자신에게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내가 탐욕스럽거나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조상 때부터 김씨 일가가 그랬기 때문이다. 장자는 땅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의 무덤을 돌봅니다. 심지어 이 근처 이웃들도 그 집 나중에 제호가 물려받는 것이 옳다고 기본을 정했다. 나는 다른 어떤 대안도 준비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신한다. 하지만 55세가 되어서야 나는 집의 토지는 고정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왜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든 간에 한가혹한 것을 깨달았다. 누가 더 돈이 많나? 수원시 변두리에 사는 김씨 집안의 큰아들 제호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서 계신 땅은 옛날에는 논, 콩, 감자 재배였다. 초등학교 때 수학기 때마다 우리 형제가 부모님을 도와야 했고 손발이 진흙투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이 척박한 논이 언젠가는 친척들이 바라보는 노란 케이크 조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동네는 철거되고 길이 열리고 집들이 다닥다닥 생겼다. 자연스럽게 옛날의 작은 땅은 땅으로 올라갔고 평방미터당 노동력의 몇 달치만큼의 비용이 들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오지만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이 남기고 간 땅은 부도덕하다. 나는 그 말을 아주 익숙하게 들어서 믿게 될 정도였다. 이 땅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역사이며 근원이며 김씨 집안이 이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증거이다. 나는 누가 얼마를 지불하든 이 땅은 외부인에게 이름을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있는 모든 벽돌과 나무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불러 땅을 나누다고 이야기하던 날, 저는 첫 문장부터 조용하게 죽었습니다. 생각처럼 땅을 넘겨주거나 이름을 적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바로 경매이다. 뜨거운 찻잔을 손에 들고 부모님을 쳐다보고 발밑에 익숙한 타일 바닥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는 김씨 가족이 전통에 따라 장남이 땅을 지키고 딸이 결혼 선물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남성을 경멸하거나 여동생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중 평생의 관례이기 때문에 아무도 궁금해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매우 단순한 생각으로 자랐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긴 친척의 것이다. 나는 교회를 대표하고 느릿느릿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내 아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자연적인 순환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계산한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녀와서 아빠가 정원 가꾸는 것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울타리를 고치고 마당을 쓸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기억나는 곳에 갔다. 저는 이 땅을 살같이 달라붙는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단지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초대를 거절한 적이 있다. 나에게 이곳은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자 정체성이었다. 우리 부모님도 말씀하셨다. 조상의 땅, 팔리면 복이 없어진다. 나는 이 땅이 시장에 있는 물건처럼 나누거나 가격을 매겨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고 잘못된 믿음을 들었다. 내가 이 불의 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속 다짐했다. 이 땅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일한 장자에 대한 보상으로 멀리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아이에 대한 보상이다. 뜻밖에도 그 단순한 믿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그날 부모님은 중요한 의논할 것이 있다고 집에 전화하셨다. 나는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어머니가 처마 밑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둘 다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다. 테이블 위에는 찻주전자 외에도 오래된 노트, 노란색 종이, 가장자리가 있다. 나는 모자를 책상에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제호야, 부모님 토지 얘기는 잘했어. 이 땅의 이름을 따고 싶다면 먼저 여동생에게 10억 원을 송금해 주세요. 나는 멈췄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는 아침 뉴스를 읽는 것과 같았다. 자식의 여동생에게 계좌이체 10억.
한 원도 빠짐없이. 나는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냉랭했고 아버지도 이 일을 이미 논의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지영이한테 돈을 내야 하죠? 선조들의 땅인데 왜 장터처럼 장터로 변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고 찻잔을 탁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지영이 여자니까 장남이 땅을 지키려면 딸이 돈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가족은 아들이 다 안아줄 수 없고 딸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집은 공평해. 나는 탁자에 손을 두드렸고 목이 메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와 싸운 적이 없어요. 이 집과 이정원은 중학교 때부터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지붕에 각 기와를 수리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서 집에 가서도 놀다가 갔어요. 이제 갑자기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야 하나요? 그게 공평한 거야. 아버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고 이때서야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와 내 어머니의 재산이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장남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은 없다. 내 전화는 팅팅 한 번 한다. 딱 열었는데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뜬 거예요. 지영의 메시지, 정말 조용한 어조입니다. 당신이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땅을 받을게요. 바로 팔고 서울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왔어. 이 시골 구석에 묻히는 것보다 도시 한가운데 사는 것이 더 낫다. 답장을 아직 못했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상속법이 개정된 지 오래되었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 형, 생각하지 마. 나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목이 쓰리고 눈이 따끔거렸지만 부엌 연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서서 목소리를 참으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너에게 이 땅은 조상들의 땅이고 파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가르쳤다. 그럼 이제 친아들에게 직접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움찔하지 않으셨다. 너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른다. 집 밖에 안 팔아요. 땅은 내가 갖고 돈은 내가 갖고 있다. 둘 다 파트가 있어요.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사랑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탁자를 크게 두들겨 팼다. 제호, 너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아라. 몇 년 동안 누가 너를 먹여 살렸니? 누가 너의 어머니의 결혼금을 팔아서 너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했니? 너 독립 잘할 줄 알아? 이 집이 널 돌봐준 덕분이야. 이제 동생 목까지 돌려줘야 돼. 그게 다야. 목이 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한 푼 한 푼에 계산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족이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공정한 거래 테이블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충격이 가시지 않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예전 부채 장부를 다시 읽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옛날에 너를 대학에 보냈는데 그 돈은 어머니의 결혼금을 파는 것이었고 그것은 너의 여동생의 몫으로 계산되었다. 지금 돌려주는 게 말이 돼. 나는 방금 잘못 들은 것처럼 눈을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잠깐만. 뭐라고? 내 대학 학비는 어머니 결혼금 판매비인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평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얼굴을 했다. 그럼요. 그 당시 집은 가난했고 학비를 낼 돈이 없었다. 결혼금을 팔아야 충분하다. 원래 그 금은 지영이가 시집 갈 때 썼는데 엄마가 먼저 학교에 보내줬다. 이제 동생한테 돌려주면 예뻐. 저는 정지해 있어요. 알고 보니 한 푼 한 푼, 한 끼에 한 끼에 한 끼에 어머니가 수능날 준비해 주셨고 엄마가 사주신 교과서 한 권.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부채로 귀결됩니다. 부모님한테 빚진 게 아니라 여동생한테 빚진 거예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으면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집의 장남이 아니었군요. 너는 여동생의 땅을 임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그렇지?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낡은 통장을 내게로 밀어주셨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단하다.
당신의 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은행에서 일하고 급여가 높다. 내 아들은 국제 학교에 다니고 브랜드 옷을 입는다. 동생한테 10억 송금하기. 넌 얼마 안 되는 돈.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죠? 아내와 자식들이 벌어들인 돈을 우리 집 일에 포함시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탁자를 두드렸다. 그밖에 없어요. 너는 조건이 있어. 너의 여동생과 공유해야지. 사람들은 당신이 부자라면 나를 가난하게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지영이는 아무것도 없고 너는 큰 집이고 아이들은 행복하다. 안 나눠줘. 미안하지 않아. 나는 꿀꺽 삼키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집은 가족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의 눈에는 내가 돈 프린터에 불과할 줄이야. 모든 것이 한 푼씩 계산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부모 덕분이 아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혼자 하고 다 챙겨요. 왜 이제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와요? 우리 엄마는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출산한 은혜를 잊었다. 없으면 학교에 갈 금을 팔겠다. 오늘이 있니? 이제 내 동생만 돌려받을 거야.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시장에 데려가는 부모님이 아니다. 여기 2명의 토지 소유자가 앉아서 자산을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막 불을 끄고 잠을 잘 준비를 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지영이한테서 온 메시지. 도시 소녀 스타일의 간결하고 냉정합니다. 당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신청서를 작성하러 동에 간다. 부모를 법원에 소송해서 상속분을 나눠도 된다. 새로운 규칙, 여자가 남자만큼 누리고 장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이불 가장자리를 잡고 저림을 풀어야 했다. 우리 집은 안식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경매시장이군요. 누가 돈이 있든 그는 권리가 있다. 이 집은 언제 그렇게 되었나요?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오래된 벽돌 벽에 등을 기대고 신비한 기계 위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계단은 아버지와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만들었는데 늙은 대나무는 여러 번 부러졌고 아버지와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의존했다. 나는 마당 타일을 굽어보고 모든 타일이 깨지고 푸른 이끼가 얼룩지고 마치 지금 우리 가족 전체의 관계처럼 가낡고 깨졌지만 아무도 새로 교체하기를 거부하고 지나가는 말로 계속 의존합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땅을 지키기 위해 이 땅 때문에 온 가족이 등을 돌렸을 때 왜 땅을 유지합니까? 마당 구석구석, 나무 뿌리, 모든 곳이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제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옛날에 잔디밭이었는데 지영이랑 술래잡기 많이 했어요. 여동생이 휙 지나가고 넘어지고 울었고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저 공심채 밭들, 어렸을 때 두 형제는 앞다투어 풀을 뜯고 나서 온 옷에 물을 뿌렸다. 길가에 있는 나무 울타리 바로 옆에 바람이 심할 때마다 면막대를 날아갈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닫았다. 수리가 끝날 때마다 아버지는 종종 허리를 짚고 서서 결과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울타리를 유지하는 것이 금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우리 집 땅은 혼자 지켜야 돼. 기대하지 마. 그러나 지금은 바로 이 땅, 바로 이 벽돌들이 온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을 추억으로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그것을 노후 대비 자산으로 보고 지영이는 이것을 단순히 눈앞에 신선한 돈 뭉치로 봅니다. 나는 싱긋 웃었다. 우리 집인 줄 알고 누가 잘할 줄 알고 모든 게 돈이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토지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땅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속셈이다. 땅은 그대로 누워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양쪽으로 서로 밀쳐져 있었다. 가족은 재산을 나눌 곳이 아니다. 가족은 사랑을 나누고 밥을 한 그릇씩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땅은 차가운 붉은 장부에 불과하고 누가 잡으면 잡지만 아무도 사랑을 지킬 수 없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손을 들어 마당의 타일 위로 쓸어 올렸다.
이 벽돌은 아마도 내가 직접 거리에서 들고 들어온 적이 있고 각 모르타르를 부수고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각 두레박에 물을 부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앉아서 그것을 만지고 낯선 사람보다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직 돈을 낼지 손을 놓을지 결정하지 않았다. 땅을 잡으면 보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모든 의리를 잃기도 한다. 땅을 놓으면 가벼워지지만 아쉬움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올 수 있다. 를 유지하거나 놓으면 모든 선택이 양날의 칼을 들고 자신의 마음을 베는 것과 같다. 나는 마당 앞에 감나무 아래에 앉아 어린 시절을 살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던 익숙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 뿌리, 모든 돌에는 내 지문이 있고 온 가족의 땀이 배어 있다. 어떻게 버려요? 하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족은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시장에서 장사하듯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위해 간직할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요? 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한 땅 때문에 등을 돌렸는가? 다정하게 사는 줄 알았던 몇 채의 집들이 결국 고소장으로 끝나고 법정에 가서 각 평방미터의 조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을까? 당신이라면 땅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사랑을 지킬 건가요? 저와 같은 일을 겪으면 후회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해 손을 놓은 적 있는 사람. 정말 듣고 싶어요. 자기 편인 사람을 찾거나 우리 부모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단지 다른 시각, 경험한 사람들의 솔직한 공유가 필요하다. 어쩌면 당신들의 이야기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탈출구를 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다음 비디오는 제가 유지하거나 놓거나 붙잡거나 놓거나 하는 최종 결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 결정은 내일 누군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